수산물 품질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산물의 포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수산물의 저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장을 했으니까요. 이제 판매하기 직전에 포장의 단계를 거쳐야겠지요. 자, 그러면 우선 포장, 식품, 공사, 수산식품의 포장에서 식품과 포장. 포장은 왜 할까요? 모든 것들을 포장은 왜 할까요? 그렇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움직이기, 운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포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장의 목적은 유통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부적합한 환경으로부터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 자, 포장은 상품의 수송, 내릴 때 하역, 보관 등의 유통상의 편리성과 더불어 상품의 품질 표시 수단이 되며 포장을 하게 되면요. 포장 밖에 이 상품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무게가 얼마입니다. 어디가 생산지입니다. 하는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처럼 상품의 품질 표시 수단이 되며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장이 우리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죠. 그것처럼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과 포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봤을 때 어떤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더 구매 욕구가 강해질까요? 당연하죠. 예쁘게 포장된 것. 기왕이면 같은 값이라면 예쁘게 포장된 제품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해야지 그냥 아무 포장 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어획물의 포장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격,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과 광선, 온도, 습도 등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고 상품 가치를 증대시키는 포장이어야 한다. 여기서 포장이란 외부에 오는 물리적인 충격도 있겠지만 포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광선이나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수산물은 그런 것들이 포장의 단계가 없다면 바로 쪼이겠죠. 그럼 온도가 증가해서 식품의 신선도가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변질을 방지하고 상품 가치의 증대를 높이기 위한 것이 포장의 방법입니다. 자, 포장이란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포장이란 이 다음부터 줄 쫙 끄십시오.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그 보존성과 위생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편의성과 보호성을 부여하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알맞은 재료나 용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는 기술 또는 그렇게 한 상태를 포장이라고 한다. 왜 밑줄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포장 그래 포장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미생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관상 보기가 좋기 위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매 의욕을 당기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 이렇게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2차는 서술형입니다. 적어내야 돼요.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적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살을 붙여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문장을 외우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말들을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포장의 기능. 포장의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포장의 기능.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포장은 보존성, 품질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운반할 때 편리성, 또 남들이 봤을 때 소비자가 봤을 때 와, 저 상품 너무 좋네 하는 상품성, 또 외부로부터 보호성, 다섯 번째, 자,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나르기가 쉬울 거고 분배해주기가 쉬울 거고 취급이 용이하겠죠. 분배 및 취급성. 또 무슨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늘 수밖에 없겠죠. 포장을 하게 되면 예쁜 포장을 하게 되면 판매 촉진성. 이런 것들이 포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존성, 편리성, 상품성, 보호성, 분배 및 취급성, 판매 촉진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죠. 이것도 포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 미생물 번식을 막을 수 있고 어떤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만 깨끗하게 위생성. 안전성. 한 겹 더 포장을 하고 한 겹 더 포장을 하면 보호할 수 있고 식품이 더 안정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재 보십시오. 밀봉 및 차단 기능을 달성시켜준다. 식품을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보존성을 높인다. 제품의 취급이 간편하도록 편리성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줄여놓은 게 요거죠. 포장의 기능. 자, 그렇다면 포장을 함으로 인해 요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하는 포장 관련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포장이라는 것을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기억, 표준 규격품. 표준 규격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표준 규격품이라고 한다. 포장 규격은 포장 규격, 규격의 사이즈죠. 거래 단위, 포장 치수, 포장 재료, 포장 방법, 포장 설계 및 표시 사항 등을 얘기한다. 등급이라는 것은 우리 어때요? 등급 매깁시다 할 때 가장 좋은 거, 중간 거, 중간 거보다 못한 거, 나쁜 거라고 하기는 뭐하니까요. 그러면 특, 대, 보통 뭐 이런 것들 특, 상, 보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 상태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거래 단위라는 것은 무게 또는 마리수를 얘기합니다. 포장 치수는 포장재, 바깥의 너비, 길이, 높이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겉포장은 속포장 밖에 하는 겉포장은 어때요? 수송을 주 목적으로 하는 포장이고요. 속포장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얘기합니다. 포장 재료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PPP, PS, PPC, 직물 제포대나 마대자루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조금 뒤에 가서 포장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 거래 단위 보시겠습니다. 수산물의 거래 단위는 뭘까요? 무게. 수산물은 무게나 마리수로 거래 단위를 표기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에 1kg, 2kg, 3kg, 4kg입니다. 그렇게 수산물의 표준 거래 단위는 키로로 하죠. 그런데 수산물의 기본 거래 단위는 표준 거래 단위는 3, 5, 10, 15, 20. 3, 5, 10, 15, 20 킬로그램을 단위로 합니다. 무게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으로, 마리수는 1, 2, 3, 4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지요. 자, 그래서 다만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통 여건을 고려한 어종별 표준 거래 단위는 여기 표 보이시죠? 표 단위로 지정을 한다고요. 5kg 미만은 최대 거래 단위 이상 등
표준 거래 단위 이외의 거래 단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요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수산물의 표준 거래 단위 보십시오. 와, 엄청나게 많지요. 요것을 다 외워서 시험장에 머릿속에 다 암기해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외우기는 너무나 힘이 드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한 거 몇 개만 암기를 하고 가야겠죠. 뭐 우리 표준 거래 단위가 3kg, 5kg, 10kg, 15kg, 20kg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단위가 섞여 있는 것들. 뭐 삼치는 어때요? 7kg 단위를 사용하죠. 이렇게 특정한 것들. 가자미도 7kg, 멸치는 4kg를 사용하네요. 가다랑어는 15kg와 20kg만. 참다랑어는 10kg와 20kg만. 부새는 7kg, 붕장어는 4kg. 가장 작은 단위 생구리인데요. 생구는 몇 킬로? 0.2kg. 이런 것들을 사용하네요. 이렇게 특별하게 3, 5, 10, 15, 20kg가 아닌 것들이 속해 있는 종류를 이런 것들만 기억하셔서 가셔야지 이걸 어떻게 다 외우시겠어요? 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것만 외워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품 포장의 분류 보실게요. 식품 포장은 포장 재료, 포장 방식, 포장 기술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포장 재료라는 것은 어떤 재료로 포장을 하는가, 포장 방식은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가, 뭐 진공 포장인가 아니면 뭐 어떤 포장인가, 포장 기술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는 겉포장, 속포장, 나포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능에 따라서 겉포장은 왜 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겉포장은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겉포장. 속포장, 나포장. 자, 겉포장은 운반, 수송 및 취급을 목적으로 보관을 편리하게 하고 충격, 진동, 압력 등으로부터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겉포장재는 골판지 상자나 PP대, 그물망, 지대,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뭐 이런 것들, 스티로폼 상자 대부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속포장은 왜 할까요? 개개 상품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붙을 수 있으니까.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포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다 같이 포장해서 뭉뚱거려서 포장해서 겉포장만 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붙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마리를 따로따로, 속포장을 따로따로 하는, 그것이 나포장이죠. 낱개로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이 나포장이고요. 속포장이라는 것은 겉포장, 상자, 아이스박스, 뭐 스티로폼 상자 안에다가 다시 한번 포장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뭐 겉포장은 우리 굴비가 만약에 집에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겉포장, 뭐 직물 포대로 한번 포장을 하고요. 속포장 같은 경우는 굴비를 노끈으로 엮어서 상자에 담는다, 아니면 비닐팩에 담는다. 이런 것들이 속포장일 것이고, 뭐 다른 것들, 오징어를 포장해서 오는데 오징어를 한 마리 포장을 해서 비닐 포장지에 담아서 다시 상자에 담았다. 그러면 제일 바깥에 있는 상자가 겉포장이 될 것이고, 비닐봉지 담은, 그 안에 비닐봉지를 담은 것이 속포장, 하나하나를 담은 것을 나포장.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스티로폼 박스를 담았어요. 비닐이 있어요. 그 안에 가공 고등어를 담았어요. 가공 고등어는 다시 낱개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나포장. 나포장한 것을 움직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비닐 포장한 것이 속포장. 운반을 용이하게 하고 취급상 좋게 하기 위해서 박스에 담은 것을 겉포장.
이라 한다. 그래서 속포장은 개개 상품의 손상 방지를 위해 외포장 내부에 포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속포장이라고 합니다. 식품에 대한 수분 습기, 광열 및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거죠. 납포장은 특별히 상품 하나를 포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납포장은 특히 계단 가격이 비싼 수산물을 이용하면 상품의 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포장 재료에 의한 분류는 포장 재료가 금속일 수도 있고 병에 포장할 수도 있고요. 종이, 젓갈류 같은 것들은 병에 하죠. 종이에도 하고 골판지는 골판 상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용기 안에. 자, 그러면 식품 포장 재료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식품 포장 재료의 조건, 재료, 나무 상자나 골판지, 폴리,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이런 것들이 포장 재료에 속하겠죠. 이런 포장 재료의 조건은 어때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위생성이 높아야 된다. 포장 재료의 조건은 우선 위생성이 있어야 된다. 깨끗해야겠죠. 포장 재료가 무해하고 무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 수분이나 산, 염류, 유지 등에 의해서 부식 또는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 재질의 유해물질이 안에 있는 내용물에 전이가 돼야 될까요? 전이가 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보호성. 어떤 물리적 강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리적 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겠죠. 꽝 부딪혔는데 수산물들이 찢겨나가 종이가 찢겨나가서 와르르 쏟아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강도나 차단성,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 안전하게 성질 변화에 영향이 없이 그래서 보호성. 세 번째로는 작업성. 작업이 편리하겠죠. 포장을 할 때 작업이 편리해야죠. 작업이 편리하지 않으면 어때요? 작업이 불편한데 이것들을 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포장 재료는 사용 과정에서 쉽게 펼쳐지고 모양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할 때 봉함이 용이해야 하고 일정한 경탄성이나 포장재의 강도, 미끄럼성, 열 접착성이 뛰어나야겠지요. 자, 네 번째는 편리성.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봉이 편해야겠죠. 휴대하기도 좋아야 되고요. 수산물이 왔어요. 포장이 돼서 왔는데 펼치려고 하는데 포장이 너무 단단하게 돼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장을 쉽게 풀 수 있도록 편리성. 또 한 가지는 상품성. 보기에도 예뻐야겠죠. 상품성 있어야 돼요. 속 포장 필름이 투명해서 안에 내용물들이 다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상품의 품질이 쉽게 확인이 되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물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표장 색깔이나 모양 등 디자인이 아름다워야지 상품성이 뛰어나다. 전에 말씀드렸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포장이 예쁘거나 포장이 고급스러우면 조금 더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건 뭘까요? 포장 재료가 비싸요. 비싸면 사용하기가 좋을까요? 어렵겠죠. 힘들어요. 지금 수산물 가격도 비싼데 포장 재료의 값까지 비싸버린다면 원가 플러스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전달될 때 너무 고단가의 상품이 출하가 된다고요. 판매가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죠. 자, 포장 재료의 생산비,
디자인 개발, 브랜드화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포장 경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장 재료는 생산성이 높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수성이나 보관성이 좋아야 한다. 마지막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것은 친환경성.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예쁜 포장지라 해도 포장지 자체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내용물에 그것들이 전이가 된다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겠죠. 분해성이나 재활용성이 그래서 포장 재료는 좋아야 됩니다. 친환경성. 산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포장 재료의 조건. 위생성, 보호성, 작업성, 편리성, 상품성, 경제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모 2 포장 재료의 종류와 특성 보시겠습니다. 포장 재료의 종류. 포장 재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뭐뭐 있었죠? 종이, 유연재료, 금속 용기,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목재 용기. 가장 첫 번째로 골판지. 골판지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죠? 겉포장에 사용합니다. 골판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종이에 물결무늬가 있는 종이 하나가 덧대져 있는 거죠. 자, 상하의 라이너 사이에 파형으로 된 종이를 붙여 골을 지은 것이다. 골판지의 특성은 비교적 적은 무게의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압축 강도를 지니고 있다.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내용물이 위치하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자, 그런데 골판지는 어때요? 종이죠. 종이다 보니까 수분이 많은 물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습기를 머금어 버리니까 수분을 흡수하면 그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냉동식품에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오는 제품을 포장하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필름은 일반적으로 가볍죠. 비닐. 방습성 및 방수성이 우수하며 습기가 딱 묶어놓으면 습기가 들어오진 못하겠죠. 내약품성과 내유성이 있고 적당한 물리적 강도와 투명성을 들 수 있다. 투명. 종이는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닐들은 안의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플라스틱 필름의 장점은 내용물의 보존성이 크고 열 접착성이 있으며 인쇄적성이 좋다. 포장의 모형이나 크기를 조절하기가 쉽다. 값이 저렴하여 일회 사용 용기를 만들기에 적당하다. 요것들은 플라스틱 성형 용기로서의 장점이죠. 자, 플라스틱 필름의 종류에는 얇은 셀로판지, 사탕이나 우리 캔디류 포장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셀로판. 폴리에틸렌은 냉동식품, 핫도그나 이런 것들 냉동식품 포장에 약간 더 두꺼운 진공 포장하는 재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스티렌,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 필름의 종류죠. 이런 것들 쭉쭉쭉쭉 다 보시고요. 자, 플라스틱 필름의 장점에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완전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일정 용량을 넣었을 때 조금쯤은 여유가 있다는 거. 종이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플라스틱 필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줄 수 있다는 거, 여유를 들 수 있다는 거 장점입니다. 유리 제품은 주류, 우유, 주스, 간장, 식용유 등의 액체 식품의 용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유리 용기, 장점 뭘까요? 재생성이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겉모양이 아름답고 화학적으로 비활성이며 투명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 빛이 투과해서 내용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깨져요. 열에 약하죠. 충격에 약하죠. 포장이나 수선 경비가 그래서 많이 듭니다. 취급주의죠. 유리병은. 그래서 포장 운반할 때는 용이하지 않죠.
자, 네 번째, 알루미늄 튜브와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튜브는 우리 치약이나 그런 것들 담겨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알루미늄 튜브고요. 가식 필름으로 오블레이트는 녹말과 젤라틴을 섞어서 만든 얇고 투명한 식용 종이를 얘기합니다. 요 지금 포장 용지는요. 뒷부분에 가면 품질 규격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조금씩 요약해서 간단하게만 명료화시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포장 기술. 포장을 했어요. 포장에도 기술이 따르겠죠. 어떻게 포장하는지 방법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진공 포장, 입체 진공 포장, 가스 치환 포장, 탈산 소재 첨가 포장, 무균 포장, 전자레인지 포장. 진공 포장이라는 것은 랩포장 방법의 단점을 보완해서 저장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건데, 진공 포장이란 공기를 빼내는 거죠. 포장 용기 내의 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저장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자, 진공 포장의 효과에는 호기성 변폐 미생물의 생장을 저지시킨다. 수분 손실을 막는다. 입체 진공 포장은 어때요? 폼, 필, 실이라고 해서 형태를 충전하고 접착하는 것. 우리 프랑크 소세지 보시면요. 밑에 종이, 필름지 한 장 깔려 있고요. 내용물 있고요. 포장이 되죠. 진공 포장이긴 하나, 공기를 다 뺏긴 하나, 원형 모양 그대로를 쭉 압축시켜서 만든 포장. 이런 것을 입체 진공 포장이라고 합니다. 가스 치환 포장은 용기 중에 공기를 탈기하고 질소, 탄산가스, 산소 등의 불활성 가스와 치환하여 밀봉하는 방식이다. 탄산 소재, 무균 포장, 전자레인지 포장은 쭉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동그라미 5, 수산식품의 품질 관리와 위생. 지금까지 저희가 포장을 봤죠. 그 다음은 수산식품의 품질 관리와 위생이에요. 포장한 다음에, 포장 전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위생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식품의 품질 관리는, 품질 관리의 과정은 계획, 실시, 확인, 조치의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계획 설정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실시는 설정된 계획을 실시합니다. 확인은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조치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잘못되고 있어요.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실시, 확인, 조치의 단계를 거친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요. 교재 보십시오. 이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식품의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은 햅삽이라는 건데요. HACCP라고 해서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예방적 관리 체제이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책임을 질 때 제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만 책임을 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햅삽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부터는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이 되었는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요즘 햅삽에 식품의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것이 도입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식품들 보면은 햅삽 마크로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찍혀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부터처럼 원료의 관리부터 유통 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소비지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의 전체를 다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의 효과는 적용업소 및 제품에는 햅삽 인증 마크가 부착되므로 기업 및 상품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해서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그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햅삽 인증 마크 보시면 다 제품들의 햅삽이 인증된 데는 햅삽 인증 마크가 딱 표시돼가지고 제품이 출고됩니다.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및 관심으로 제품의 경쟁력, 차별성, 시장성이 증대된다. 관리 요소, 제품 불량, 폐기 반품, 소비자 불만 등의 감소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위생관리 시스템 확립이 가능하다. 위생관리 효율성 증대,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향상, 미생물 오염 억제에 의한 부패 저하, 수확 후 신선도 유지 기간 증대. 햇삽 제도의 효과는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이 제도가 하나 도입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안정하게 안정된 식품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제도가 진즉부터 도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도입이 돼서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수산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햇삽 적용 품목 좀 보실게요. 고시 품목에는 어육 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 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갑각류, 조미 가공품, 저산성 통병조림 굴 중 굴 통조림, 이런 종류에는 지금 햇삽 적용이 다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햇삽 인증 마크가 다 찍혀져서 나오는 거지요. 이제부터는 어디 마트나 그런 데 가셨을 때 햇삽 인증 제품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산식품위생. 식품위생 어때요? 위생적이어야 되죠.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식중독이라는 것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열을 동반하거나 열을 동반하지 않으면 구토나 식욕부진, 설사, 복통, 신경마비 등이 발생하는 건강장애 등을 얘기합니다. 식중독은 왜 걸릴까요? 식중독 원인 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비브리오나 살모넬라, 포도상균은 식중독 세균에 노출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식중독 중 세균성 식중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뒷페이지들은요, 전부 다 이 감염형 식중독과 자연독, 식중독들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식중독의 분류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다. 그리고 감염형과 독소형의 중간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연독에 의한 것은 동물성과 식물성 자연독을 구분해서 보시고요. 화학물질에 의한 것, 유해금속이나 유해첨가물, 곰팡이독은 곡류독이나 진균독, 이런 종류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구분만 해서 보시면요, 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